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4시 반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맞기 때문에요. 한 30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영덕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모임을 어떻게 끌고 갈까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우리 교수들 4명이 한 주제씩 맡아가지고 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는 이게 이제 소재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덕과 관련된 문화적인 내용도 우리 그 영덕 국민들 또 출향인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주제는 우리가 이제 영덕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좀 알려주는 형태를 하고, 나머지 두 주제는 전문가들이 영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 형태로 하자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해주셨고, 두 번째는 마침 우리가 양천 세운록이라는 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는 축산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구 하면은 그 영덕에서 이제 강구항이 있고 축산항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나온 이 사진, 이게 축산항 그 위에서 보면 있는 그 봉화산입니다. 봉화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멀리 보이는 바다 쪽에 있는 게 여기 죽도산이라는 산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섬으로 떨어져 있었고 대동여지도에도 이게 섬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우스 끝이 있는 여기 표시 부분이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도산이 있고 여기 와우산이 있고 요 옆에 또 말미산이 있고 그 앞쪽으로는 이제 봉화산이 있고 이런 형태로 축산항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챕터를 보면 두 번째 3대 효자들의 효성, 그 다음에 표창을 받기 위한 상소운동과 상소문, 네 번째 상소운동의 결과, 다섯 번째 김재진과 김관진의 글모음, 양천 세언록과 종혁의 의화 활용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이제 도곡으로 가기 전에 염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염장이라는 곳, 여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제 남중경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한 차로 한 2, 3분 올라오면은 왼쪽으로 이제 자유경정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도곡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뭐 각이 하나 서 있는데 이걸 우리 동네 사람들은 효자각이라고 부릅니다. 효자각. 근데 정식 이름은 이제 정효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정효각과 관련된 양천 세언록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양천이 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양천이라 그러면 아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양천은 염장의 옛날 이름입니다. 축산 이동 염장의 옛날 이름을 양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천 세헌록 하면은 양천의 염장에서 있었던 세상에서 내려오는 기록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양천 세헌록은 1830년에서 1860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도치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치머리에 있는 정효각에 담긴 3대 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효자 표창을 포상을 해달라는 상소가 23편이 이 책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정문이 예조, 지금으로 말하면 글쎄 문화관광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조에서 완문,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내린 결정문입니다. 어떤 지시사항, 그게 이제 3편이 있습니다. 국가가 내리는 공문입니다. 공문이 3편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장 또는 축산항에 살고 있던 김재진이라는 분하고 김관진이란 이 형제입니다. 두 분이 서울하고 안동지방의 지인들하고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기타 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관자 진짜 제가 뭐 그 경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진의 그 손자가 되는 김수동이라는 분이 지품에 살고 있었습니다. 염장에 살다가 이 부부 이쪽 그 집안은 이제 지품으로 이주를 했는데 지품에 거주하는 김수동이 관자 진짜 그 할아버지의 그 이제 사료를 인계를 받았고 이 사료가 다시 아들인 김진현 씨한테 이게 물려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서류들을 1989년에 김진현 선생이 필사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양천세원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뭐 종교학, 효자학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와 관련된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뭐 대단한 기록이라 그래서 뭐 기대 반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우리 김관현 회장님이 그 의견을 내셔서 이제 제가 또 고려대학에 있다 보니까 고려대학에 이제 신창호 교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제대로 이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6개월에 걸친 이제 번역 작업이 마쳐졌고 이제 문중에서 이제 그 객출을 해서 경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하는 과정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은식 그 선생님 우리 그 상원 출신이신데 현재 성균관 수석 부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임혜식 영덕문화원장님 그리고 유기도 박약회 영덕지회장님의 축사를 받아서 이 책 앞에다가 또 넣고 김관현 회장이 인사말을 넣고 제가 또 경과에 대한 글을 넣어서 양천세원록 번역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정료각이란 게 뭔가 지금 보이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일명 효자각이라고 불리는데 철종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입니다. 1857년에 받은 이제 그 정여입니다. 한자로 하면 정여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비석 2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은 비석이 하나만 들어있는데 여기는 효자, 병자, 형자, 성자, 균자 이 양대의 그 효성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포상을 했기 때문에 양대의 부자간 비석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요 정효각이라는 붉은 글씨는 민비의 아마 오빠일 겁니다. 그 민규라는 당시 그 좌의정이 현판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또 현판이 요건 이제 편액이라고 부르고요. 요 안에 또 현판이 있는데 김병교라는 이조판서, 예조판서, 현조판서를 뭐 거친 김병교 대감이 또 글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낡기도 해서 중수공사를 좀 마친 바가 있고요. 작년에 비로 인해서 담장이 현재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인공들인 김병형, 김성균, 김재진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영덕 지방에 뭐 몇백 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주인공들도 영덕 지방에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안동소산이라고 화해마을 바로 옆 동네인데 안동소산에 이제 신안동김씨 그 종가가 있습니다. 그 대종가에서 1630년대 이제 영해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고 그 도곡 군부대 뒤쪽하고 이제 염장 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때는 한 200년 전에 영해 지방으로 이주를 해왔고 현재 후손들은 한 400년 동안 우리 영해 염장 살아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파로 따지면 신안동김씨 판강공파에 현재 염장에 계신 분들은 사직서룡공파입니다. 한때는 한 80호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한 10호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 세미나에 한 5분 정도가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병자 형자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12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상수문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
그 어릴 때 뭐 잘못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녀를 불러가지고 하녀 보고 그 회초리를 때리라고 했다며 자기 자신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 회초리를 때리면 권력이 훼손이 된다고 하녀 보고 때리라 했다. 그게 이제 거기에 효행의 하나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그 하나만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인 김자, 성자, 균자 어른도 굉장히 효성이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년 상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산소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장에서 저쪽 그 도곡과 경정 가는 쪽에 그 산에 산소가 있다고 하는데 워낙 그 산소를 빠짐없이 다녀가지고 산길인데 길이 났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길을 효자길이라고 불렀다고 그러고요. 염장은 효자마을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효성에 감격을 해서 비석을 운반한 상인이 운임을 받지 않았고 채권자가 또 채무 정서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대 효행이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영해 유생들을 중심으로 한 그 경상도 유생들이 이제 그 관찰사를 통해서 조정에 포상을 해달라라는 그 청을 이제 넣게 되는 운동이 1834년부터 1860년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자에 해당하는 제자 진짜 이 어른도 유학에다가 이제 또 효행이 지극해서 그 조정에 그 영해 지방의 유생들이 뭐 벼슬을 내려주라고 추천을 여러 차례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자세하지는 않은데 어떤 글에 언뜻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아마 성균관에도 아마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성이 또 지극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이 위 두 분의 그런 포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에 여러 차례 올라가서 노력한 것들이 이 책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3대 효자가 염장에서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23편의 그 상소문 중에 이 3대째인 김재진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라는 그런 상소가 5편이 남아 있습니다. 자, 포상을 받기 위한 상소문을 보게 되면요. 1833년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영해 부사한테 이제 보내는 게 있고 경상도 관찰사한테 직접 보내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연명한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행적을 이 그 양천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이제 박영찬 선생님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 비석 같은 것도 많이 써주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 상소문을 상당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찬이라는 이름이 군데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또 유명한 괴시 마을 호지마을에 남씨들인 것 같습니다. 뭐 남병양, 남벽양, 남호양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842년에는 도내 유림이 116명이 연명을 했습니다. 안동, 김천, 울산, 밀양, 의성 이런 데서 116명이 이름을 막 써가지고 뭐 직급까지 이렇게 써가지고요. 한 거 보면 굉장히 큰 운동이 그 당시에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염장하고 경정의 주민들이 상신한 이 상소문이 3통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요. 1858년 1월에 염장 대민이 있고 소민이 있더라고요. 대민 14명, 소민 8명. 근데 대민이 뭐냐 소민이 뭐냐 했더니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대민은 양반이고 소민은 평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데요. 그리고 1858년에 또 경정에서 또 17명이 또 상소문을 냈고 1860년에 염장에서 15명이 그 이름을 올렸는데 그 지금 이제 영덕문화원에 그 김대기가요 그 김대 그 염장에 또 김씨들이 또 계신데 지금 수완 김씨입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이름을
그 선배님한테 전달했더니 아이고 우리 고조부님 정보주민 고조부님 성함이다 하면서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우리 조상님들 그 행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한 가지 시사점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당국인 김재진에 대한 상수문도 이제 6회 올라갔습니다. 1858년에서부터 63년까지. 그러니까 3대 효자가 염장에서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1857년 잠깐만 상소운동의 결과는요. 이런 상소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교각이 탄생된 것이 아니고 김재진이라는 분이 표창을 받기 위해 가지고 개인적인 인맥을 이제 동원을 한 편지글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김재진 선생의 지인이었던 김병교 이 대감하고 소통을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또 그리고 김병교 대감의 사위인 원석우라는 사람이 또 중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김용진이라는 분도 서울에 있는데 이 김재진 또는 동생인 김관진과 소통을 하면서 이 정려를 받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진이 1856년에 직접 이제 그 관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편지글에 그게 다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이걸 보고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예조에 3번이나 찾아가 가지고 표창을 해달라고 이제 그 예조 판사도 만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면은 그 사실은 이제 요 집안이 안동 김씨들이기 때문에 이 1850년대는 대원군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안동 김씨들 이제 그 집권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동 김씨 세도하던 그 장동 김씨하고 이 사직 서령궁하고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안이기 때문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세도 정치하니까 그러면 뭐 정리 하나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조선시대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그 절차하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 행정이란 것이 보통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854년 12월 13일에 아들인 김성균에 대한 표창이 이제 먼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김성균은 이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정려라든지 정직을 줄 수가 없답니다. 이제 그 효자가 나면은 효자 아들이라든지 뭐 당자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정려를 주고 임금이 이제 그 직책을 주고 그다음에 조상들한테는 정직을 주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걸 하지 못한다 해서 살 2석하고 민어 2마리 족이 새 속을 이제 내려주라는 명령이 그 완문에 예조 완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854년에 먼저 아들이 이제 족으로부터 포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1857년에 그 3년 뒤죠. 철종이 이제 김병형 아버지에 대한 이제 정려를 이제 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예 부사에게 이제 건축을 지시를 했고 이런 그 서류들은 보니까 전부 송라에 있는 역참에 일단 서류가 배달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김성균에 대한 표창이 더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김성균이 1800 제가 몇 년인지 1857년 8년경에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려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래서 1857년 지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영예 유림들이 김성균에 대해서도 다시 더 큰 포상을 내려달라고 또 상소문을 올리는 운동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김성균은 그런 이제 정려를 이제 받지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자에 대한 또 포창 상신이 여러 차례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제 흘렀고 이 일을 추진하던 김재진이란 분도 1864년에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때 이제 1867년에 더 이상 그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집안에서 생각을 해서 김관진이라는 김재진 씨의 동생하고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김영한이란 분이 나서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그 비석을 세워도 된다는 그런 이제 유권 해석을 경상도 유림들한테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병형, 김성균에 대한 그런 비석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효각 안에다가 세워놓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김병교 대감한테 가서 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의 영덕 지방의 유생으로 대표인 박영찬 선생이 그 양에 대한 비석의 이제 글을 직접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박영찬 그 선생이 김성균하고 남아가는 아주 절친이라고 이제 그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염장하고 도곡 하고는 걸어서는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 절친으로서 아주 서로 좋아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편지 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가족 간에 이제 편지 글이 있는데요. 이제 1856년 6월 27일에 서울에 올라간 이제 김재진이 동생 관진에게 일처리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예조 판서를 바로 만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지만 예조에 직접 가가지고 남병철 예조 판서를 만났습니다. 그 예조 판서가 막 들어오지 말라고 막 이게 손사래를 치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판서가 아주 성질이 좋지 않다고 편지글에 이렇게 썼고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벼슬에 발표가 난다 이런 내용까지도 편지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3년에 이제 김재진이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아버지 김성균에게 이제 편지글을 보냈는데 이제 임금에게 보고가 되었다 이 우리 집안 일이. 그래서 이제 그 하면서 글을 이제 썼는데 보면은 이제 예조를 통과를 했지만 예조에서 나온 결론이 이게 말로만 안 되고 우리가 다시 관찰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사실인지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은 1853년 2월 21일 날 도성지가 김병국, 여러분 왜 김병국, 김병학 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부에 보면 나오는 그 김병국에서 조태순으로 교체된다. 이게 이제 그 교체되었다는 내용이 이 편지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런 그 높은 분들 도성지한테 만나서 몇 번 이야기했다고 나오거든요. 김병국 도성지한테 이걸 다시 뭐 다짐을 받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편집글 쭉 읽어보니까 김용진이란 사람이 이 도성지가 지금 김병국이니까 가서 상의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집안끼리 좀 알아서 아마 그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소문 가지고는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올라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일이 성사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병교 대감과의 교류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교류였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현재 우리 영덕 정교각 안에 걸려 있는 현판입니다. 이 현판의 내용이 김병교 대감이 적은 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867년에. 근데 이제 1840년 경에 나오는 그 편지글에 보면은 이제 김재진 선생이 김병교 당시에는 아주 낮은 벼슬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내는 이제 편지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김병교 선생하고 이제 김병구 대감하고
뭐 지인이기 때문에 편지를 주고 받는데 김병 교수님이 또 전라 감사할 때 또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편지가 한 서로 10통 정도 남아 있는데 뭐 과거를 보는 일이라든지 집안 일이라든지 뭐 표창을 받는 일 등에 대해서 김병교 이 대감하고 김재진 선생하고 굉장히 그 아주 많은 편지글이 이제 오고 갑니다. 근데 1857년에 이 김병교 대감이 그 이제 예조 판서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예조 판서로 부임하면서 그 전부터 이 김재진 선생이 조상들 이 포창을 받는 일을 상의를 했었는데 마침 1857년에 김병교 대감이 예조 판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글을 보니까 김병교 대감이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병교 대감이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일이기 때문에 도움을 줬다고 이렇게 보고 김병교 대감이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 게 10통이고 김재진 선생이 보낸 것이 5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867년은 이제 김병교 대감이 이제 은퇴하고 기로소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관진, 김영환이 찾아가서 대감님 집안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내용도 잘 알고 하니까 정유각을 써주십시오 해서 정유각을 이제 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병교 이 대감이 아들이 이제 과거에 합격하고 손자가 이제 성균관에 들어간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영광과 감축이 극에 달하여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고 김재진 선생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안동 김씨 세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보면은 완전히 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높은 고결한 인품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라도 영암에 송덕비가 있습니다. 이 김병규 대감에 대한 그리고 이제 호갑 공기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뭐 뒤에 예조 판서, 형조 판서까지 다 하고 했는데 대원군이 들어와 가지고 안동 김씨들이 일단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원군이 이분은 다시 불러가지고 또 예조 판서, 이조 판서를 또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분인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가는 집안의 자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김상은 선생이라고 알잖아요. 김상은 선생의 그 손자가 김수항이라고 영의정을 했고 그것도 아들이 김창집이라고 또 영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서인들이었거든요. 뭐 송시열 선생하고 같이 서인들을 그 대표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7대 손이 우리 김병교 대감이시고 직손이고요. 근데 이제 이 집안이 또 그 사연이 있는 것이 김수왕이라고 이 영의정 하신 분이 기사 황국 때 그 왜 장희빈이 들어서 갖고 남인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기사 황국이 됐는데 이 서인들이 사역을 받았거든요. 그래 김수왕 이 영의정이 사역을 받고 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문용이라고 또 이 신임 사화가 일어났었는데 한 50년 뒤에 이 김창집이라고 김수왕의 아들이 또 사역을 받고 죽었고 이 같이 김창집, 김재겸, 김성행이 그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또 사역을 다 받아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대 직손이 다 사역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 조정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이게 아마 그 순조 임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은 모르겠는데 어떤 임금님이 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높은 일을 하신 분들이 전부 사역을 받은 게 너무너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일묘사충이라는 그 이제 휘호를 써서 지금 여주에 가면은 이 그 사당을 모셔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뭐 멸문처럼 돼버린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왔다 합니다. 근데 요 뒤에서부터는 다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세도 정치를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받은 집안의 자손이 이 김병교 대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병교 대감 아들 손자들도 다 뭐 또 판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이제 원석우란 분하고 김용진이란 분이 나오는데요.
이 원소군은 이제 김병교 대감의 사위입니다. 근데 김재진, 김관진 선생하고 굉장히 편지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교 대감은 또 뭐 전라도 감사할 때는 또 전라도 가 있고 하니까 이제 관직이 있으니까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이 사위한테 이제 편지를 줘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김원수구 선생님 1861년에는 김재진 선생이 보내는 김열첩을 잘 받았다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항에서 김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진이라는 분도 김병교 대감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재밌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 편지에 1859년 7월에 김병교 대감의 처남이 영해 부사로 부임을 하는데 이제 인사하러 갈 거다. 이제 그 김재진 선생한테 인사하러 갈 겁니다 하고 편지가 와요.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영덕군지에 1859년에 7월에 딱 부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맞는 거죠. 1859년 7월에 부임한 부사 이름은 이준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상황을 이 양천세연록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김용진이 편지에 김관진이 서울에 방문했는데 벽에를 같이 베고 잤다고 이렇게 편지글이 있어요. 그래서 인품이 높다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영덕 이희진 군수님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이 1839년 40년에 영덕 현감, 영덕 군수인 이장우 선생이 우리 그 김재진 선생한테 편지를 3통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을, 영해 고을의 그 뭐랄까 영해 고을의 관리가 아니고 이웃인 영덕 고을에 이제 현감하고 또 이제 교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영덕 현감인데도 아마 서울에 기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39년 12월에 아이고 명란을 받았는데 너무 명란이 맛있다. 아주 명란이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었다는 그런 편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39년에 우리 축산항의 명란이 이런 선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장우 현감의 또 그래 이런 게 나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 영덕 일이. 근데 제가 이제 추측한 데는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1839년 40년에 경자향변 또는 영해향변이 영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뭐 영해 지방은 이제 남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명현 부사가 서인인데 이제 영해 지방에 와가지고 이 향교 서원 이걸 이제 서울 중심의 서인으로 이제 재편을 하는 과정에 섰습니다. 그 서울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은 이제 제대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좀 소수파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인들이 중용이 됐는데 토착 세력인 남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그 장계를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 이웃 고을인 영덕 현감에게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장우 현감이 이걸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뭐 보고서를 올렸는데 1840년에 최명현 부사가 이제 파직이 됐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내용은 담양, 전라남도 담양에서 빚을 팔러 축산항에 가는데 좀 김재진 선생이 좀 잘 봐달라, 장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축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축호, 그러니까 축산항이 옛날에는 아름다운 호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상량문이 있습니다. 김성균 이 거처하는 집의 상량문이 남아서 이 책 안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번역된데 참 잘생겼는데 근데 이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김관진이라는 분이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받아왔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김성균이 거처하는 집 해놓고 시제 축산 축전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축산항에서 새 집을 지었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8칸 집이 있었는데 아들 5형제가 장성해서 부족을 해서
교체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뭐 대들보를 이제 올리니까 상향문을 쓴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축사랑이 그 당시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큰 배가 나루를 뒤덮으니 재물길이 절로 통하고 기능공과 상인이 길에 가득하니 황금이 쌓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북산항이 상당히 번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향문은 이제 떡을 어디 친다 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상하 6군데 치는데 동쪽은 해가 창문에 비친다. 그 서쪽을 이렇게 해보는 봉수불이 있다 했으니까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크나큰 물이 쪽불처럼 흐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축산항 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배에 가득한 토착물이 몇 척인가 뱃노래 저녁에 부르며 다투어 들어오니 사랑채에는 우리 손님 다 수용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집이 축사랑에 있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이 집이 건축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축사랑에 이때 집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사랑에 이렇게 뭐 이런 상인들이 많이 왔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략하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은균이란 참판과도 여러 차례 소통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김가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가진이라고 구한말에 그 판서 장관도 판서도 하시고 했는데 그 이제 뭐 독립운동도 하신 분은 유명한 분이죠. 그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서얼이죠. 그런데 그 김은균이라는 분이 아버지거든요. 안동 부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분하고도 여러 차례 편지 글이 오고 가는데 이분도 이제 안동 김가라서 아마 일족이라서 아마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세중이라는 분 여기 영양남시 분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좀 찾아보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세중이라는 분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진사인 것 같습니다. 초시는 통과를 했고요. 과거를 여러 차례 봤는데 통과를 못했다는 한탄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분하고 여러 통의 편지가 오고 갑니다. 자, 그 이제 마지막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양천세운록이 개인적 집안의 이야기지만 이 사료로서도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영해 지방의 안동 김씨 그 집안의 이야기지만 보시다시피 1830년과 60년대 사이에 영해 영덕 지방의 그런 우리 사회상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대 부들이 교류하는 모습도 담겨 있고 정부가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사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그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양천세운록이 1630년에서 1860년까지 230년 동안 이 집안이 벼슬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안동에 남아있는 안동 김씨들은 그 벼슬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집안이 내려와서는 영에 와서는 벼슬이 없었어요. 근데 효자 불괴 영석이류라는 시경에 나온 말인데 이 그 상소문 등 양천세운록에 이 말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효자가 거치지 않으니 너희에게 영원히 선한 복을 주리다. 또는 효자가 효성을 거치지 아니하니 계속하여 그와 같은 효자가 나오는구나. 효자가 나오고 효를 다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평가하기로는 이게 이제 그 효행이 3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영해 지방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 널리 이제 알려지면서 이 집안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0년에서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잊혀져서 여러분들 모르실 테지만 그 사헌부 감찰을 창자 진짜라는 분이 지냈고 그리고 또 진사도 한 명이 났고 또 천석군이 이제 정한이라고 있고 또 도의원도 2명이 있고 그러니까 다 1950년대 일이죠. 또 호동이랑 김호동 씨라고 안동 군수 하신 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더 유명한 것은 외손자
2대 국회의원은 한국원 선생, 엄마가 이제 염장 그 안동립 씨시죠. 그리고 정수창 상공회의소 회장하시던 분, 그리고 한영호 대우건설 하시던 분, 이런 분들이 다 그 이 집안의 어머니를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효자 불교의 영석이류라고 이렇게 효를 끊임없이 3대 했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좋은 그 이제 선이 베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염장이 지금은 불이 타버렸는데 이게 호동고택이라고 아주 뭐 한 35칸쯤 된 이 집이 있었고요. 같은 집안 것이고요. 여기 신창호 교수라고 이 책을 이제 번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영덕 군수님한테도 드렸고 또 영덕 문화원에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영적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소재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조선시대는 충효가 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는데 우리 동해안에 효를 어떤 실천하는 조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저쪽 내륙 쪽에서는 축산항에 사는 사람 같으면 물가 사는 사람들이라고 조금은 이제 낮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고관 대적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책으로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어떤으로 생각하는 그 효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효를 3대에 걸쳐서 했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현재의 영덕인들, 특히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덕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영덕 영해 지방이 옛날 이럴 때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도 그런 처사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수문을 보면 국민이 하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영덕 지방의 문화 스토리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덕 지방에 효자각 연례비 등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 부자간이 특히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 관광 상품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양천사 현육이 주는 뭐 시사점하고 요 정효각기는 그 아까 이야기한 김병교 스님이 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비가간의 동해의 관광객들이 정각에 오르는 이들은 효도 공경의 마음이 뭉클하게 생겨날 것이라고 이제 미래를 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